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 동남아실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북한과 일본의 관계가 올림픽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사실 북한과 일본의 관계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2년, 3년간에는 북한과 일본의 관계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당연히 어떤 특별한 사안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납치 일본인 문제였습니다. 납치 일본인 문제로 일본과 북한이 지금까지 거의 4, 5년간 교착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는 특별한 이슈도 없거니와 두 나라 사이에 접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지금까지 계속 홀딩을 했는데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이 올림픽이 끝나면 바로 중의원 선거가 시작됩니다. 중의원 선거 때 반드시 북한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문제가 나오고 또 북한에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미리서 예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납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는 납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 기억을 되살려서 이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납치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최근 올림픽에서 북한은 일본의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독도 표기, 올림픽 조직위원회 조직 사이트에 독도 표기가 되어 있고 또 한국인 숙소에 아직도 우리가 5천만의 응원이 있다는 이런 우리 이 선수단의 현수막을 제거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은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을 했습니다. 불망나니 짓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북한 스스로도 올림픽에 참가를 안 했죠. 물론 코로나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북한과 일본의 관계는 지금도 안 좋고 올림픽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전망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반드시 양국 사이의 가장 현안 문제인 납치 일본인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A858 우리 폭파 사건에서 김현희 씨를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김현희 씨가 언급한 게 뭐였냐면은 자기는 일본어를 배웠는데 그 일본어를 북한에서 공작원 가르치는 이은혜, 그러니까 다구치 야에코였습니다. 이은혜한테 일본어를 배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단이 돼서 그때 일본 경찰과 한국의 공안기관이 합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잠깐 한국의 정세를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북한의 간첩과 공작원을 교육시키면서 일본 사람이 필요했는가, 이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북한에서 많은 간첩을 한국에 파견을 했죠. 그런데 한국의 간첩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 오는 사람마다 잡혀서 대부분이 검거가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러면 이 방법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대부분 일본을 우회 침투하는 간첩들을 많이 난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행세를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 말씨를 쓰는 것보다 일본 말씨를 쓰면 한국에서 북한 간첩을 이게 식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본인 행세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우회해서 침투하거나 일본인 행세를 했는데 여기에 착안해서 북한이 그 일본어를 북한 간첩과 공작원들한테 가르치면서 일본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일본 해안에 있는 일본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납치 일본인 문제, 납북 일본인 문제가 그때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1970년대, 80년대 계속 일어나가지고 북한에서는 13명이 납치를 했다. 그래서 그 중에서 5명은 살아있고 8명이 죽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적어도 17명이다.
17명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양국 간의 의견이 거기서부터 지금 틀리는 거죠. 하여튼 이 문제는 2002년에 고이즈미 총리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서 전 세계에 이게 공표가 되면서 문제가 됐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수면화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3년 정도 됩니다만, 일본의 아시아 대양주국장, 우리가 보통 아주국장이라고 하는데, 다나카 히토시라는 아주국장과 북한의 미스터 X, 저희는 짐작을 하지만 저희들은 공식적인 입장이니까 그대로 미스터 X로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북일 수면화 교섭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일본은 서서히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서 동북아시아에서 외교가 무대가 서서히 줄어지는 상황이고 중국이 커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이즈미 총리가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다나카 히토시 아주국장과 그럼 일본 외교를 어떻게 부흥시킬까?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북한과 수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북한과 수교를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북한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일본이 요구하는 것을 서로 우리가 충족을 시키면 될 거 아니냐 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식민지 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배상으로 1965년에 한일 수교 때 식민지 배상을 한국에 일본이 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 당시에 적어도 50억 불 내지 100억 불을 북한이 받을 수가 있어서 북한은 그 돈을 받는 거고, 일본은 그동안에 미제로 되어 있던 북한이 납치 일본이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하면은 이게 해결이 된다. 이 두 개가 수면화에서 교섭이 됐던 겁니다. 이 수면화 교섭이 일치돼서 결국 그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고이즈미 총리가 김정일 회담을 하게 된 거죠. 이게 2002년 9월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는 납치를 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8명은 죽었고 5명만 살아있는데 5명 살아있는 사람들은 돌려보내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평양선언을 했습니다. 평양선언은 뭐냐면은 일본과 북한이 수교를 하고, 그리고 또 일본은 전후 배상금 문제를 해결을 할 거다. 물론 청구권 형식으로 하지만 그걸 평양선언으로 하고 두 나라 정상 간에 그렇게 합의가 됐죠. 그때까지는 굉장히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잠깐 여기서 이 당시에 아베 관방부장관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아베 관방부장관은 같이 고이즈미 총리하고 북한에 갔는데, 아베 관방부장관은 당시 자기 개인적으로 이 우익 민족주의 세력들의 단체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이 납치 문제에 대해서 고이즈미 총리하고 일본 외무성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걸 당시 아베 관방부장관 그룹이 이걸 제어를 한 거죠. 요것만 우리가 잠깐 알고 다시 이제 납치 일본인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납치 일본인 5명, 살아있는 5명을 그 해에 한 달 후에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일시 귀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일시 귀국을 시켰는데, 일시 귀국 시켰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장기 귀국으로 하려고 할 양국 일본과 북한이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그때 아베 관방부장관이 일시 귀국한 사람들을 다시 북한으로 못 돌아가게 일본 내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거기서 장기 귀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죽은 사람들 중에서 요코다 메구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코다 메구미라는 사람은 굉장히 누가 봐도 이거는 북한 사람이 너무 잘못을 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한테 동정이 가게 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당시 14살의 여중생이었습니다. 학교를 갔다 와서 배드민턴 하러 갔다 오다가 일본의 해변에서 납치를 당한 거죠. 그런데 이 요코다 메구미의 아버지가 요코다 시게루고 어머니가 요코다 사키에인데, 이 요코다 사키의 여사가 굉장히 일본의 그 전통적인 여성상이었죠. 그런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1400회 강연을 하면서 이 내용을 계속 일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죠. 그 반응이 좋은 그걸로 인해서 일본 사회에서는 완전히 납치 일본인 문제가
고이즈미 총리하고 일본 외무성이 바라는 일북 수교 문제가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인권 문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본 여론이 악화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 사회에서는 진상 파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문제는 계속 악화되는 방향으로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났냐면 일본에는 굉장히 실종자가 많습니다. 그 실종자가 많은데 이 납치 일본 문제가 일어나니까 누구나 실종 사람들이 전부 다 납치 일본인 문제에 연관시켜서 실종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한으로 납치된 게 아니고 다른 어디서 숨어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났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북한한테 도대체 납치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망을 했는지 그 사망 경위를 자세히 좀 알려달라 이렇게 북한한테 요구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북한은 지금도 소득이 3,000불 정도 되는 아프리카 나라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40년 전, 50년 전 병원의 진료 기록이 있을 리가 사실은 없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인구를 공동묘지했을 경우에 그 유해가 그대로 보존됐을 가능성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희박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3만 불 소득의 일본 사람들 사고 방식으로는 그럼 사망 원인 그리고 병원 카르텔 그리고 유해 이게 오면은 자기네들이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사망 경위를 요구해서 결국 북한하고 일본하고 이게 안 맞아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한때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했는데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앞으로도 납치 일본인 문제는 계속적으로 일본은 철저한 조사, 진상조사를 요구할 거고 지금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일본 경찰이 북한의 모든 데를 다 철저히 수색을 해서 이 문제를 완전히 일본 경찰의 손에 의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게 이제 일본 경찰의 주장이고 북한도 인권 국가고 북한이 특히 이제 핵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 경찰이 와가지고 일본 전국을 수색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13명 외에 일본이 요구하는 17명 나머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탈북자나 이런 걸 통해서 일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망했다 이런 첩보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일본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일본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느냐 이렇게 이제 북한과 일본이 계속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다음 유튜브에서는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20년 동안 계속 끌어온 것은 그 뒤에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우익 민족주의 세력들이 이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를 계속 부각만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갔다는 데에 대해서 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유튜브에서는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납치 일본인 문제를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